뭐 전반적인 좀 추세를 보면서 내년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4가지 정도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뭐 두 개의 전쟁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고, 뭐 최근에 그 두 전쟁 때문에 아마 미국이 그동안에 중국에 초점을 맞춘 아시아 중심 전략을 조금 좀 어렵게 추진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뭐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략의 기조는 상당히 강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게 제 기본적인 전망입니다. 이유는 첫째는 우선 중국이 뭐 이제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위치한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는 건 전략적으로 임페러티브하다라고 보고, 사실 2000년대처럼 뭐 중동에서 전쟁을 뭐 따로 벌이면서 중국을 다룰 수 있는 여유가 이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하고 중동에서 두 개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아마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좀 불행하게도 러시아에 근접한 국가고, 또 이게 전략적으로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국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러시아하고의 전쟁까지 감수해가면서 이 지역에 직접 개입을 할 가능성은 아주 극히 낮다고 생각하고, 뭐 유일한 가능성은 아마 전술핵을 사용할 경우일 텐데, 그 경우도 저는 아마 장거리 타격 능력이나 아마 공군력을 활용한 개입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개입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저는 뭐 단기전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워낙 전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뭐 준비도 잘 돼 있고 아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거의 괴멸하는 수준으로 아마 단기전으로 끝낼 가능성이 크고,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아마 지도부를 색출하는 대테러 아마 특수작전 형태의 아마 작전들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이 여기도 여전히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장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도 그렇고 주변 국가들 중에 뭐 여기에 개입할 강한 의지를 가진 국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확전의 위험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뭐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미국이 대규모 군사 개입은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마 그 두 지역의 전쟁에 인벌브돼서 아시아에 초점을 잃는 경우는 아마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가진 자원도 사실상 뭐 지금 현재 우선순위를 보면 아마 아시아, 유럽, 중동 정도 순서일 텐데 세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아 전장은 해공군 중심 전장이기 때문에 일부 지상군 전력이 아마 유럽 동부 전선에 증강될 가능성은 있지만 뭐 그게 크게 이런 아시아의 군사 태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러시아가 아마 유럽에서는 저는 상당 정도 약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제 제재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약간은 리바운드하고 있다고 하지만 상당한 아마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아마 유럽 국가들이 좀 더 분발하고 미국이 일부 전력을 좀 증강하는 수준에서 커밋먼트를 뭐 크게 상향하지 않고서도 사실은 더 이상의 메이저 오펜스를 하지 못하게 억제할 수 있는 아마 기반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는 것처럼 한 3만 명 정도로 특히 해공군 중심으로 분산 배치하고 있는 정도 수준의 아마 군사력 배치를 유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초점은 그간에 해왔던 것처럼 사실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은 이란을 주적으로 해서 이스라엘하고 나머지 아랍 국가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연대해서 전반적으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봉쇄하는 전략을 써왔기 때문에 저도 장 박사님하고 동의를 합니다. 아마 지금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어떤 수교 협상 과정이 좀 지체는 되겠지만 다시 복구가 되면서 전반적인 방향은 아마 그런 외교적인 봉쇄 정책의 방향으로 다시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그거는 아마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태세에 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중 관계인데요. 일단 최근에 정상회담에서 뭐 합의된 것처럼 뭐 일정 정도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양국이 뭐 할 거라고 봅니다. 일정한 조정기가 내년에 이루어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아마 경쟁의 추세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2017년부터 미국이 주도해서 사실 공세적인 방식으로 상당히 이제 관계를 경쟁적인 관계로 전환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의 관계에서도 주도적인 아마 이니셔티브를 주는 건 미국일 거라고 보고, 중국은 좀 더 광범위한 어떤 협력 관계나 긴장 완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사실상 일정한 소통을 재개하고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가지 기제들을 좀 발전시키는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제한적인 어떤 긴장 완화나 안정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마 그 정도 제한적인 긴장 완화를 넘어서는 자기의 경쟁적인 정책을 조금 훼손시킬 수 있는 방식의 사실은 전략 변화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중국은 뭐 어쩔 수 없는 뭐 약자 입장에서 아마 그것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견제를 줄이고 싶어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견제가 더 강화되는 건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현재 제시하고 있는 이런 방향의 안정화 노력에는 서로 동의하고 일정 정도 수준의 조정기를 서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도대체 그럼 이 안정화가 아주 깊은 수준의 데탕트나 어떤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지 못하느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두 국가가 이미 굉장히 구조화된 형태의 세력 경쟁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뭐 이제는 실질적인 경쟁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사실 성장을 지체시키면서 자신의 우위를 누리려고 하는 굉장히 강한 형태의 공세적인 이제 견제 정책을 분명하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유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사실상 협력을 원하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일정 정도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구조화된 경쟁의 틀 안에 들어가 있고 미국이 공세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결국은 일정 정도 대응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 관계의 틀 속에 들어가 있는 지금 상황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미 국력의 상승에서 보면 자신감이 이미 상당히 있고, 거기다 시 주석이 갖는 개인적인 성향도 사실 반영이 되면서 중국이 아마 한국이나 호주나 유럽 같은 일부 국가라고 아마 악화된 관계를 조금 개선한다거나 미국에 대해서 안정화 노력 같은 일정한 유화 정책을 펴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정책이나 전략상의 조정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중러의 연대가 강화되는 추세가 분명히 나타났고, 내년에도 저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일 간의 협력도 분명히 지금보다 한 단계씩 더 올라가는 그런 점진적인 강화 추세를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삼각관계가 서로 좀 더 대립적이고 뭔가 좀 이 블락화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경향성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기본적인 결론은 아마 이게 상당한 연대로서 양쪽이 대립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냉전적인 형태의 블락화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그건 굉장히 장기적인 과정이 될 거라는 게 제 기본적인 결론이고, 북중러는 기본적으로 아마 반미 연대 성격을 가진 공감대를 가진 국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러를 보면 현재로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러시아 측에서 보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그리고 아마 중국은 그걸 활용해서 아주 첨단 군사기술 부분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압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쉽게 내주지는 않겠지만 상당 정도 의존성이 강해진 지금 관계로 변화된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동맹으로 가는 건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이 다 상대방이 공격을 받았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의 커밋먼트를 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뭐 대만 문제나 우크라이나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특히 중국은 현재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 약자로서 과도하게 그런 견제가 커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동맹을 형성하면서 명백하게 도전으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건 자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러 관계는 뭐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로 변화했고, 또 특히 북한은 사실 물자 지원이나 이런 군수 물자 지원을 하면서 아마 상당히 페트롤 하나를 더 얻으려고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군사 기술을 획득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지금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러시아 입장은 좀 틀릴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사실 그런 물자를 받으면서 일정 정도 뭐 호응을 하겠죠. 식량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재래식 전력상의 일정한 뭐 기술이나
아니면 뭐 지금 저희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어떤 위성 발사와 관련된 위성 기술이나 아니면 그 발사체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지원이나 조언 같은 거를 아마 비밀리에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과 관련된 실질적인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기술들은 저는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는 뭐 북한이 제공할 수 있는 포탄 정도를 가지고 그런 기술을 얻어낼 만한 사실 협상력이 없다고 저는 보고, 또 중국이 사실상 북한이 어떤 재진입 기술이나 아니면 핵잠수함 같은 형태로 2차 타격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전력을 개발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그걸 믿고 아주 급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이 대단히 강하게 아마 그런 어떤 무기 체계 기술에 대한 이전을 반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가 그걸 뚫고 뭐 그런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은 저는 극히 낮지 않은가 싶고, 본인도 아마 그건 원하지 않는 무기 이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중국이 뭐 중국 북한 간의 동맹을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하고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연대를 발전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 삼각 연대 형태가 명백해지는 형태의 군사훈련이나 그런 연대는 가급적 회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미국에 대한 지나치게 강한 어떤 도전으로 보일 수 있는 행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 정도 좀 조심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중러, 북러, 북중러 협력이 다 조금 제한적인 형태의 연대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 안보 협력도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한일 협력 부분 그리고 한미일 협력 전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연대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위협은 이미 존재해왔던 위협이죠. 물론 핵 위협 때문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긴 하지만 뭐 질적으로 변화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의 위협은 여전히 임박한 위협이 아니고 상당히 제한된 위협이라고 일본이나 한국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뛰어넘어서 사실 과거 우리가 냉전 시대에 봤던 것처럼 실질적인 동맹 형태의 삼각연대로 발전할 가능성은 여전히 대단히 낮다. 아직은 그런 구조적인 압력이 그 정도로 강하게 작동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도 특히 한일 협력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기반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결국 지도자가 강한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이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한일 관계는 취약한 입장에 아직도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도 아마 동맹에 준하는 그런 형태의 연대로 발전할 가능성은 아직은 아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뭐 블락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굉장히 강한 연대가 서로 형성되면서 대립각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과거 우리가 봤던 식의 블락화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 다른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중국이 크면서 실질적 경쟁자가 됐고 그거를 결국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강한 공세를 취하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이제 미중 간의 세력 경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직은 초입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단계에서 과거에 이제 냉전하고 비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유추들이나 논의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뭐 냉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 냉전 시기를 논의의 중고로 따져보면 아직은 그런 형태의 역사적인 맥락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 중국이 한 2% 정도를 GDP에서 국방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도전으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은 피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또 전반적인 전략도 중국은 미국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전략. 안 돼서 그렇지 실제 원하는 건 협력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뭐 극단적인 형태의 견제라고 할 수 있는 봉쇄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상호 의존 관계도 아직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걸 냉전기하고 뭐 거의 동일시하는 형태의 개념화 같은 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쿼드나 오커스도 사실은
이미 강력한 추세가 돼 있고 이거는 결국 중국의 부상에 대한 소프트 밸런싱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발전하는 과정은 아마 대단히 오랜 기간을 거친 점진적인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들이고 또 내부적으로 미국이 워낙 아직도 군사적인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패싱하는 과정이죠.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하고 잘 지내면서 미국의 거의 모든 군사적인 책임을 사실 패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중국 위협에 대응해서 강력한 동맹 형태로 발전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지역 체제 안정성인데 저는 뭐 큰 전쟁은 없을 거라고 조금 낙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북한이 핵 개발하고 있고 뭐 대만 문제도 이제 심각해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지만 여전히 저는 미국이 강한 뭐 군사력 우위를 가지고 있고 사실 거대한 동맹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지역의 안정자 역할을 해왔고 내년에도 여전히 강한 안정자로 아마 행동을 할 거다. 거기서 상대적인 약자인 북한이나 중국이 그렇게 대규모의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북한은 사실상 서울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대응이 늘상적으로 제한적일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억제가 100% 작동하기는 어려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뭐 제한적인 형태의 도발은 사실은 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최근에 9.19 합의를 뭐 양측이 다 일부 아니면 전체를 사실 파기하면서 상당 정도 긴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면은 조금은 좀 그런 긴장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도발의 가능성이 커지는 국면이 아닌가 싶은데 전체적으로 봐서 뭐 대규모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근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략은 뭐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핵전쟁까지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전술핵을 가진 그야말로 전쟁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카운터 폴스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뭐 최소 억제 전략에 가까운 그래서 아마 수십 발 정도의 ICBM을 가지고 2차 타격 능력을 사실 확보해서 미국이 개입하는 걸 억제하려고 하는 수준의 전력을 획득하려고 하고 아마 그런 억제를 하려고 하는 전략을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의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걸 위한 이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상당 정도 목표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저희들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제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써놨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근데 이런 시나리오 하에서 분명히 핵무기를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죠. 특히 선제적으로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선제적인 사용은 아마 미국이 억제돼서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기본적인 가정, 아주 희망 섞인 가정이나 오판에 기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걸 그런 오판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NCG나 이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제 시작한 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인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아마 이런 대규모 충돌로 확전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2차 공격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아마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만에 대한 침공 가능성도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대만 내부에서 독립 움직임이 있다면 이건 어택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90% 정도의 대만인들이 사실상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국민당조차도 이제는 현상 유지 중심의 정책으로 서서히 수렴하고 있고, 사실은 민진당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현상 유지에 가까운 입장을 분명히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선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저는 뭐 아마 어떤 지도부든 비슷한 현상 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의 군사력 균형이 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미래는 뭐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뭐 해공군상의 우위가 워낙 강하고 특히 공중 우위가 없는 상황이고 뭐 핵 추진 사실 공격력 잠수함처럼 아주 조용한 미국의 킬러가 있는 상황에서 대만 해협을 건너서 상륙작전을 벌인다는 건 뭐 상륙작전 그 자체가 정말 던팅 태스크고 거기다 지형, 지리, 기후 모든 면에서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자살에 가까운 사실 침공을 할 가능성은 저는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미국과의 장기적인 냉전이나 엄청난 경제 제재, 외교적인 고리 모든 걸 감수하고 아마 그런 모험을 해야 될 거고 모험이 실패하면 정권 붕괴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제한적인 미사일 공격은 여차하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해상 공세 얘기도 있고 조그만 연안 섬에 대한 공격 시나리오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면서 확전의 위험성이 큰 옵션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강압 전술을 유지하면서도 이런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